2023학년도 수능 국어 14번부터 17번 문항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우선은 저는 이렇게 지문이 새로 나왔을 때 바로 지문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딸려있는 문항들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스캔을 한 후에 지문 읽기를 시작했었어요. 우선 14번 문항부터 보시면 내용 일치를 묻는 단순 정보 확인 문제인 걸 확인할 수 있고 15번의 경우에는 추론이므로 조금 아마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6번의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 이 지문에서 나오면 바로 동시에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딸려있는 조금 고난이도 문제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없는데 보통 어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휘 문제 먼저 풀고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14번부터 17번까지 문항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일단 한번 파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을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긴 지문은 쭉 읽고 문제를 풀면 내용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문단 단위로 끊어서 풀고요. 14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 읽고 선지들을 쭉 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오답으로 확실한 선지들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지우면서 푸는 방식으로 저는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지금 이 한 문장에서 대사량의 정의가 나왔죠.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이 바로 대사량입니다. 국어 비문학 지문을 풀 때 이렇게 별거 아닌 짧은 한 문장인데 여기에 많은 정의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평소 기출 공부를 할 때도 정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에 대해서 조금 깊이 느끼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중 기초 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그럼 여기서 또 기초 대사량의 정의가 나왔죠.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제가 지금 방금 조금 강조해서 읽은 부분들이 있는데 공복 상태라는 말이 조금 중요해 보여요. 이런 걸 캐치하는 훈련도 역시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되게 일상적으로는 그냥 쉽게 지나칠 법한 그런 단어들이 비문학을 풀 때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함정을 유도하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기초 대사량에서 중요한 것은 쾌적한 온도와 편히 쉬는 동물 그리고 공복 상태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랑 뭐가 같다라는 표현은 이제 비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비문학 문제 출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 혹은 같은 의의를 가지는 표현들을 대치해서 문항 선지들에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랑 뭐가 비례한다, 뭐가 뭐랑 같다, 뭐 이런 관계들은 꼭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서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조금 있으셨으면 이해하기 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일문단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 하는 것 중에서 기초 대사량이 60이나 70% 정도 차지한다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문단을 읽어봤는데 여기서는 대사량, 기초 대사량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읽고 이제 14번, 15번에서 저희가 풀 수 있는 선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4번, 클라이버 법칙. 자, 클라이버의 법칙이란 말은 아직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선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2번 선지,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자, 1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기초 대사량이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번 선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2번 선지는 일단 맞는 거니까 답은 아니겠네요. 3번 선지, L 그래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 최소 제고법, 이것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5번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상대 성장이라는 말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럼 14번에서 저희는 이제 답이 2번은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수 있죠.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이거 제가 일문단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이 뭐라 그랬죠? 대사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대사량 중에서 아까 60에서 75% 차지한다 했으니까 꽤 큰 비중 차지하겠죠.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 2번 선지 클라이버의 결론. 자, 클라이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 아직 19세기 초기 연구자들도 안 나왔어요. 넘어갈게요.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 자, 치료제 허용량도 안 나왔어요. 넘어갈게요. 5번 클라이버. 또 클라이버 나왔네요. 아직 안 나왔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문단을 읽고 14번에 2번 선지, 15번에 1번 선지를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문단으로 이번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법이랑 간접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지금 직접법과 간접법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직접법은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간접법은 열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해서 열량은 오히려 추정하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죠. 여기까지 이 문단 읽어봤는데 이 문단은 지금 밑줄 친 기억과 니은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1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기억이 아까 직접법이었고 니은은 간접법이었어요. 자, 지금 아까 직접법과 간접법이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들 중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유의하면서 한번 문제 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 자, 변온동물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바꿔요. 근데 기억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러니까 직접법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일정한 온도에서 측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변온동물이건 아니건 그냥 동물의 체온은 항상 일정한 상태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우리는 기초 대사량이라 그랬거든요. 직접법은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지금 1번 선지를 보면 직접법으로는 기초 대사량 측정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다. 자, 니은 간접법은요, 동물의 호흡에서 산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해서 열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라 그랬는데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알아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자, 우리 비문학 문제를 풀 때 뭐뭐와 달리라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중요한데 이거랑 다르다는 말은 둘이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기억이 이게 맞으면 니은은 아니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기초 대사량을 측정할 때는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을 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니은이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선지도 틀렸고요. 4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선지죠.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이 바로 기초대사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법과 간접법은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들이고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순서만 바꿔서 그냥 뒤집어 넣은 그냥 맞는 말입니다.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가 뭐였죠? 기초대사량이었거든요. 기초대사량을 공급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하나요? 5번도 말도 안 되는 틀린 선지겠죠. 자, 이렇게 이 문단을 읽으면서 16번은 바로 풀어보았는데요. 16번 선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굉장히 잘 바꿔요. 그냥 비문학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입니다. 그냥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면 될 것을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실 때 지문을 읽으면서 문장과 문장 간의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표현을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시 받아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치를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랑 어떤 표현이 같은 말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정리를 하면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올게요.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19세기 초기 연구 나왔어요. 아까 우리 15번, 14번 선지에서 뭔가 19세기의 연구자들이라는 말을 봤던 기억이 좀 나요.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즉 기초대사량이죠. 이것도 이 기초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비를 가지면서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므로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자, 이 문장까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기초대사량은 체표 면적에 비례하는데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라는 관계가 나온 거예요.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자, 이런 것도 헷갈리면 한번 적어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증가율이라고 했으니까 전의 결과값 분의 후의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더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죠. 체중이 W에서 이 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이런 식이 되어서 2다. 이거 아마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 경우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W의 0.67승분의 2W의 0.67승, 즉 2의 0.67승 약 1.6이 된다. 지금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체중이 이렇게 W에서 2W 이만큼 증가했으면 기초대사량은 2보다는 약간 적은 1.6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비례 관계는 아니고 체중이 증가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증가한다 이런 뜻이죠. 간혹 비문학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거나 관계식이 나올 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숫자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준 예시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2랑 1.6이 나왔을 때 얘는 이만큼 증가하는데 얘는 1.6밖에 못 증가하는구나. 그 크기 비교, 그러니까 증가의 정도 비교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14번,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1번 선지, 클라이버는 아직 여전히 안 나왔습니다. 2번은 저희 아까 해결했던 거고요. 3번, L그래프도 안 나왔고, 4번, 최소 제곱법도 안 나왔어요. 5번, 상대 성장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4번을 통해서는 풀 수 있는 게 없고요. 1번 선지는 아까 해결했던 거고요. 2번 클라이버 아직 안 나왔어요. 3번 드디어 나왔네요.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제가 아까 말했죠. 체중은 2 증가할 때 기초대사량은 1.6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율이 다 작다고 생각했겠군. 3번 선지 맞는 말이 되겠고, 4번 치료제 허용량 안 나왔고요. 5번 클라이버 안 나왔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들어가 볼게요. 1930년대에 드디어 클라이버가 나왔어요.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측 변수를
동물의 체중을 그리고 세로축 변수로 기초 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내었다. 자, 여기서 4문단은 끝났지만 내용이 너무 짧죠. 이럴 때는 5문단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자, 가로축 아까 전에 동물의 체중이었고 세로축이 이제 기초 대사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들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를 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값을 했을 때는 곡선 주변이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서 뭔가 새로운 값을 만들어 줬을 땐 그 순서상들이 이제 곡선이 아닌 직선 주변에 분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 그래프라고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L 그래프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4문단, 5문단 읽어봤는데 여기는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정보라든가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클라이버라는 사람이 L 그래프를 만들기까지 취한 과정,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L 그래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되짚어서 보면은 지금 아까 체중의 증가율이랑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뭐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 둘의 증가율이 같다면 곡선이 아닌 직선에 분포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기다가 그 각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생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을 하면 그 각각의 변수들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자, 이게 L 그래프의 목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14번, 15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의 1번 선지, 클라이버의 법칙은, 자, 우리 아쉽게도 클라이버는 나왔지만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보류할게요. 그 다음 3번,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자, 직선의 그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로축과 세로축의 증가율을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L그래프는요, 가로축에서 체중이고 세로축의 변수는 기초 대사량이었는데 그 둘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한 게 L그래프의 가로축 세로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가 아니라 두 변수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그냥 바로 3번을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3번 좀 틀린 것 같은데 하고 세모 치시고 나머지 선지들도 뒤에 부분 마저 더 읽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확정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3번은 세모 치고 넘어갔었어요. 남은 선지들도 한번 볼게요. 4번 채소 제곱법은 여전히 아직 안 나왔고요. 5번 상대 성장도 아직까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번 다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15번 한번 볼게요.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자, 우리 아직 클라이버의 결론까지는 못 봤어요. 이게 클라이버 법칙이랑 결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치료제 허용량 여전히 안 나왔고요. 5번 클라이버 법칙도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네, 풀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자, 우리 그냥 수학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X축이 체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서 Y축인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기울기는 당연히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지고요.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당연히 기울기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은 뭔가 엄청난 어려운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힌트를 준 거예요. 그냥 이렇겠지 당연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 문단, 이렇듯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상대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L 그래프에서 어떤 형질이 체중이나 몸 크기랑 직선의 관계를 보이면 그게 상대성장이다.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성장을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심장이나 두뇌 같은 신체 기관은 체중이나 몸 크기랑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지문과 문항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문항에서 뭘 물어봤는지 대충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선지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14번의 5번 선지입니다.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 딱 마지막 문장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와서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우리 또 문제 선지 중에서 최소 제곱법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드디어 최소 제곱법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 합이며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최소 제곱법을 정의와 그리고 이제 이걸 뭘 구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이 편차 제곱합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최소 제곱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읽은 걸로 이제 또 풀 수 있는 선지가 있는지 14번, 15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4번 선지가 남았죠. 최소 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자, 이게 바로 최소 제곱법의 정의이자 목적, 의의라고 할 수 있죠. 문단에 찾아보면 그대로 이 문장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5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선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15번에서 안 푼 선지들은 2번 선지, 4번 선지, 그리고 5번 선지인데 클라이버의 결론과 클라이버의 법칙은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치료제 허용량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문단을 읽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버는 자, 이제 클라이버가 다시 나왔거든요. 앞에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클라이버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0.75로 얻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0.75승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 하며 체중의 0.75승을 대사 체중이라 부른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클라이버의 결론이자 클라이버의 법칙이 나왔고 이것은 바로 동물의 체중의 0.75승, 즉 대사 체중이 기초 대사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앞선 내용에서도 지금 기초 대사량이 어떤 거에 비례한다고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바로 세 번째 문단에서의 이야기인데 19세기의 초기 연구가들은 기초 대사량이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고 했고 클라이버는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초기 연구가들이랑 클라이버랑 약간 다른 수치를 결론으로 내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클라이버는 체중의 0.75승을 대사 체중이라는 새로운 또 용어를 붙였고요. 대사 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치료제 허용량이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 그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지문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14번 아까 다 풀었고 15번에 남은 선지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2번 선지 볼게요.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19세기 초기 연구가들이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 그리고 체중의 0.67승은 기초 대사량에 비례. 즉, 기초 대사량은 체표 면적이랑 비례한다고 했지만
클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체중의 0.67승이 아니라 체중의 0.75승이죠. 그러니까 체표 면적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2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19세기 초기 연구가들과 클라이버의 결론이 다르다는 점을 꼭 숙지해야만 헷갈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지였어요. 그리고 4번 선지 볼게요.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이게 조금 아마 바로 풀기는 어려웠을 거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선지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문제는 숫자를 대입해서 대충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비례 관계를 생각을 해서 푸는 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나는 숫자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선지들을 다 맞는 거 확인하고 남은 게 얘니까 얘가 틀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의 체중을 한 100 정도로 잡고 생쥐를 1로 잡았을 때 코끼리와 생쥐의 체중의 비율은 100대 1이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의 그 대사 체중,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 허용량은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사 체중은 100의 0.75승 대 1의 0.75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네의 그 대사 체중 비율이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체중 비율대로 이 생쥐한테 먹일 그 치료제 복용량을 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생쥐가 먹어야 되는 것보다 적게 먹게 됩니다. 헷갈리시면 조금 멈춰 두시고 혼자서 숫자로 한번 잡아보시면서 생각을 깊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 헷갈리면 이제 1번부터 1, 2, 3, 4, 5번이 다 맞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5번 선지,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전 초기 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네, 바로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의 생각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마지막 문단 다 읽고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19세기에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뭐죠? 바로 지금 기초대사량을 의미하는 건데, 이 기초대사량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 했거든요. 지금 클라이버의 법칙을 따르면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14번, 15번, 16번이 다 해결이 되었고 마지막 대망의 17번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밑줄 친 부분은 밑줄 친 부분 나올 때 바로 풀고 14번, 15번 같은 경우엔 실시간으로 풀면은 조금 부담이 줄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런 보기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지문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왜냐면 보기는 특정 부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포괄적인 내용을 활용을 해서 보기에 적용시키는 식으로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7번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개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지문에서 상대 성장 한번 읽었었죠. 상대 성장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수컷 집게발 길이랑 게딱지 폭은 뭐 같이 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게 상대 성장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저 읽어볼게요. 농개의 게딱지 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개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자, 지문에서도 L그래프가 나왔고 지금 보기에서도 L그래프가 나왔는데 두 L그래프의 차이라고 하면 앞에 지문에서 나왔던 L그래프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뭐랑 뭐였죠? 체중과 기초 대사량이었죠. 그러니까 지문에 나왔던 L그래프는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그래프였고, 보기에서 나온 그래프는 게딱지 폭과 그리고 집게발의 길이, 이거 두 개를 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비록 가로축, 세로축은 지금 지문과 보기가 다르긴 하지만 L그래프라는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그 L그래프만이 가지는 특징은 그대로 안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문에 나와 있는 L그래프의 속성을 기반으로 17번의 선지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의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위에서 이런 문단이 있었어요.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X축의 증가율에 비해 Y축의 증가율이 작다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즉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는 말은 지금 X축과 Y축이 증가율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즉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조금 혹시 모르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쭉 다 읽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합은 더 작겠군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최적의 직선은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일 거예요. 근데 이 편차 제곱합이 뭐였냐면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해서 제곱을 한 후에 더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최적의 직선이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다면 이 편차라는 것의 절대값이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큰 수들을 다 제곱해서 더했는데 어떻게 이 편차 제곱합이 더 작겠습니까? 2번 선지는 그냥 틀린 선지예요.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더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지금 어쨌든 이 A와 B는 상대 성장을 하는 관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 성장을 하는 거는 뭐였냐면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걸 상대 성장이라고 한다고 했고, L 그래프는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냥 직선으로 나타내는 애들을 뭐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곡선 주변에 분포하겠군이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아요. 3번 선지는. 그래서 얘도 잘못된 선지예요. 4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 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래프 기울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기울기는 A의 증가율분의 B의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이것도 그냥 조금 기초적인 걸 물어보는 수준의 선지였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1로 나오겠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것도 뒤에 말이 틀렸죠. 직선에 분포합니다. 17번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선지를 고르는 거는 답이 아닌 게 너무 확실히 보여서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내용 대비 일반적인 보기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함정이 조금 덜 있는 편은 아니었나. 오히려 당황스러웠던 것은 답이 바로 1번에서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국어 공부 방법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문제풀이만 했죠.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 제가 계속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다가 자꾸 제가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상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요. 실제로 시험을 칠 때는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하면서 풀 시간은 전혀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조금 시간이 풍부한 공부 시간에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해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나중에 시험을 칠 때도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적지는 않더라도 내가 지문 속에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약간 시험지 여백에다 적어두고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기출 공부할 때 당시에는 공부 방식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선 문제를 읽고 문제를 방금 이 오른쪽 화면에 내용을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제외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일단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고 해설지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틀린 문제가 있거나 조금 어려웠던 헷갈렸던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려는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고 나서는 지문 분석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계속 글자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단별로 끊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단어와 표현들이 연결이 되는지
일문단에선 이렇게 표현했던 게 이문단에선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고 선지에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바뀌었고 이러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동의어 같은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연결하는 훈련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는 기출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 경제학이나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는 최적이라는 말이 좀 자주 나오는데 이런 최적이란 단어라든지 아니면 비례, 반비례. 어떨 때를 비례라고 보고 어떨 때를 반비례라 보고 약간 그런 단어들의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출에서는 이런 관계를 비례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최적은 이럴 때 쓰는 단어구나. 이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개념어 정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도 어떤 선지가 옳고 어떤 선지가 틀렸는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틀려야지만 선지에서는 오답이라고 판단을 하는구나. 이 정도 맞으면 선지에서는 정답이라고 판단을 하는구나. 이 기준을 좀 본인이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공부를 하실 때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 문단 구조 분석,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표현이나 아니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 그런 것들의 정의를 좀 공부를 하고 선지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답의 근거, 정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기출 분석 때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국어 공부의 오답 복습에 대해서는 약간 잘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면 답이 저절로 좀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어는 너무 잦은 복습보다는 반복을 많이 하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지문 몇 개씩은 꾸준히 맨날 읽어 나가고 지문 분석하는 그런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습은 뭐 한 권 다 보고 나서 문제집 한 권 다 보고 나서 혹은 뭐 일주일 단위로 그냥 크게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 공부가 워낙 이 사람마다 편차도 심하고 방식도 다 다르고 문제풀이 방식마저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공부 방법을 전달하는 게 좀 표현이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직접 문제풀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일단 저는 이렇게 푼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보여드렸고 적당히 참고하시면서 기출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도 못 잡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제 공부 방식을 약간이나마 따라 하시면 좀 본인만의 방법에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